이번에는 과학과 관련된 재미있는 도서를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앤 북 시간입니다.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에도 좋다는 말이 있죠. 이처럼 음식을 보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음식을 맛보게 되기까지의 과학적인 과정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맛의 비밀의 저자이신 노봉수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책 제목이 맛의 비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책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짠맛이나 신맛, 단맛, 쓴맛 이런 거 외에 이제 맛들의 상호 작용과 통증의 맛을 갖고 있는 매운맛, 또 시원한 맛 등에 관한 맛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네. 그런가 하면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환경 조건에서 따라 느껴지는 생리적인 측면에서도 맛이 있고요. 또 가공 제조하거나 조리하면서 또 변화가 되는 그런 맛도 있고, 또 오랜 습관과 문화에 의해서 형성된 여러 가지 다양한 맛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맛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을 듯한데요. 우리가 맛을 느끼고 평가하게 되는 그 원리가 뭡니까? 네, 일단 그 혓바닥에서 미각 세포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맛들을 느끼지만은 이것만으로는 맛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후각 세포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느껴지는 향과 함께 뇌에서 인지했을 때 이제 비로소 맛과 향이 조화된 맛으로서 뇌에서 어떤 맛이다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학습된 것과 비교를 해서 느끼게 됩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각각의 맛에 해당되는 기준들의 물질들을 우리가 역시라고 할 수 있는 최소의 농도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데, 네. 짠맛은 소금을 가지고 또 단맛은 설탕을 이용을 해서 알게 되고, 또 향의 경우는 어떤 특정 성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않고 여러 가지 성분을 복합적인 패턴으로 마치 우리 사람의 지문처럼 얘기해서 네. 불고기 냄새다, 빵 냄새다 이런 등으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람이 맛을 느끼는 데 있어서 미각세포만 이용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알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같은 맛을 봐도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을 하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사람마다 맛이나 향에 대한 인지 기능이나 네. 맛세포나 후각세포의 기능이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색을 제대로 판단 못하는 생맹처럼 네. 맛을 평가하지 못하는 미맹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맛이나 향에 대한 피로도가 또 쌓여 있거나 하면 무디게 느낄 수 있고, 또 오랜 습관을 통해서 맛과 향에 친숙한 사람이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기능이 떨어지는 할머니 분들은 음식을 만들 때 짜게 만드는 것도 이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책을 보면요, 태아가 산모의 입맛을 따라간다. 이 뱃속에 있으면서 그것을 따라서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성장을 하다 보면 입맛이 바뀌게 되는데, 예. 그 가장 큰 영향 요인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엄마가 먹었던 음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맛과 향이 엄마 몸속에서 퍼져가지고 태아에까지 이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는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그러한 음식들이 상당히 안전한 음식이다라고 해서 쭉 먹어왔는데, 네네. 이제 태어나서 바깥에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좀 달라지는 경향이 나죠. 그래서 좀 자극적인 그런 것들 맛에 자꾸 이렇게 노출하다 보면 자극적인 맛을 자꾸 선택을 하려고 하고, 그러한 맛 성분의 농도가 높은 쪽으로 자꾸 선택하다 보면 입맛이 이제 다소 다르게 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맛이라든가 고기 맛이라든가 좀 짜거나 단맛을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음식을 만들 때 재료의 상태, 도구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럴 때 맛을 좌우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그 신선한 재료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묵은 쌀의 경우 쌀 아래 그 미세한 크래킹이 생기거나 또는 일부 쌀알이 좀 부서지거나 하면 밥맛이 햅쌀밥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데, 네. 이게 이제 산패 같은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쉽게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고요. 네네. 또 냉동한 생선을 이제 해빙을 하는 과정 중에서 조직이 파괴되고 식품 내부에 있던 성분들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맛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쉽게 비린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선한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조리하는 방법으로는 고기를 구울 적에 원적외선 원리를 이용을 해서 복사열이 미치는 이제 숯불갈비하고 프라이팬에서 갈비를 구운 경우를 비교해 보면, 네. 숯불갈비는 위하고 아래에서 방향으로 이제 열이 가해져 가지고 일정하게 고루고루 전달이 되는 데 비해서 프라이팬에서는 한쪽 방향으로만 열이 가해지다 보니까 골고루 익히려면은 한 부분이 이제
타게 되는 네.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숯불갈비를 더 맛있어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네, 우리 몸에도 좋고 그리고 맛도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점을 유의를 해야 될까요? 사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그런 음식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맛이 좋은 것들은 대체적으로 준비 과정 중에서 100도씨보다 훨씬 높은 고열에서 가열 조리하는 경우인데 네. 우리 패스트푸드처럼 맛은 좋지만 좀 타거나 해서 해로운 물질들이 좀 생성될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100도씨 이하에서 가열 조리를 하면 맛은 좀 다소 떨어지지만 네. 해로운 유해 성분들이 생기지가 않는 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자극적이고 너무 맛있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려 하기보다는 네. 여러 가지를 좀 골고루 다양한 맛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리 시에는 지나친 열을 가하는 건 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책에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독자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점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단 것이나 짠 것처럼 이렇게 맛있는 것들을 많이 찾고 맛있는 것들만 많이 선택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드시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것이 우리 건강에 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 맛들, 이를테면 좀 쓴 음식이나 신 음식들도 좀 골고루 맛보려고 노력하는 편이 건강에는 좋습니다. 저는 앞으로 좀 맛에 영향을 주는 그런 원료인 향신료에 대한 것을 좀 집필하는 것하고 또 맛과 향을 분석하는 전자코와 전자혀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음식을 만드는 과정 자체도 과학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다양한 음식 속에 숨어있는 맛의 비결도 무궁무진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맛의 비밀의 저자 노봉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